네, 맞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트랜스퍼, 줄여서 ET라고도 하죠.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면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8% 가까이 되더라고요. 꾸준한 수입이랑 또 성장성, 이걸 동시에 찾는 분들이라면 이거 뭐지? 하고 좀 솔깃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시장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좀 망설이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 이걸 중심으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사업 구조부터 재무 상태, 성장 계획,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까지 쭉 한번 파헤쳐 보면서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에너지 트랜스퍼가 뭐 하는 회사인지 감을 좀 잡아야겠죠. 북미에서 제일 큰 통합 에너지 인프라 회사 중 하나랍니다. 소위 말하는 미드스트림 회사요. 천연가스, 원유, 아니면 휘발유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 그리고 NGL이라고 천연가스 액체까지요. 이런 다양한 에너지를 운송하고 또 처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거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범위가 텍사스 퍼미언 분지부터 시작해서 저 동부의 마르셀로스 쉐일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요 에너지 생산 지역은 다 연결하고요. 중요한 멕시코만 수출 허브까지 이어지니까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라는 게 단순히 그냥 크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아주 광범위하면요, 경쟁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 물량을 끌어오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어나도 ET는 이미 깔려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으니까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로 혹은 계절별로 에너지 가격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단순히 파이프만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에너지 회사라고 하면 보통 유가나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적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올해 예상되는 이익,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영업이익이요. 이거에 거의 90%가 에너지 가격이랑은 거의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맞아요. 특히 테이크 오얼페이 계약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건 고객이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쓰든 안 쓰든 약속된 요금을 내야 하는 방식 맞죠? 잠깐만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에너지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도 신기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테이크어페이 계약 덕분에 에너지 트랜스퍼는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비교적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하, 마치 우리가 매달 통신요금 내는 것처럼요. 에너지 회사들이 ET의 파이프라인 사용료를 그냥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 변동에 크게 가슴 졸일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에너지 생산 기업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 인프라, 공공요금 받는 유틸리티 기업이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유틸리티 기업이요? 네, 이런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은 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하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은 아주 든든한 기반이랄까요? EBITDA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건 그만큼 사업 기반이 탄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인 사업 모델도 좋지만 재무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인상 깊었어요. 사실 2020년에는 상황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부채 줄이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만들려고 배당금을 절반으로 깎는 좀 힘든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에너지 트랜스퍼는 부채 비율을 목표했던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낮췄고요. 재무 구조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배당금을 과거 삭감하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게 지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힘든 시기를 잘 거쳐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 수준 회복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지금 배당은 얼마나 튼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주 튼튼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요. 배당 가능 현금 흐름, DCF라고 부르는데요. DCF요. 네,
Distributable Cash Flow, 이게 실제 지급된 배당금의 2배를 넘었어요. 와, 2배요. 네, 이 DCF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모든 비용 다 제하고 실제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 실제 나눠준 돈의 2배가 넘는다는 건 배당금을 지금보다 더 늘릴 여력이 아주 충분하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네. 회사 경영진도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하고 또 앞으로 가동될 새로운 프로젝트들 이런 거에 힘입어서 매년 3%에서 5%씩 배당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현금 흐름이 배당금의 2배가 넘는다는 건 진짜 인상적인데요. 근데 2020년에 배당을 삭감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또다시 좀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몇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수준이 훨씬 낮아져서 재정적으로 버틸 힘이 커졌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수수료 기반 계약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셋째는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재무지표 개선이나 구체적인 성장 프로젝트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실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훨씬 더 튼튼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숫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8%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배당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꾸준한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현재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미래 성장성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 성장을 위해서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네, 에너지 트랜스퍼는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지금 크게 늘리고 있어요. 올해 설비 투자 예산,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약 50억 달러로 작년보다 훨씬 커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천연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천연가스요? 네, 미래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계속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좀 베팅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너무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예로 휴 브린슨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 브린슨 파이프라인? 네, 이건 텍사스 서부의 퍼미언 분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텍사스 내 수요처로 운반하는 건데요. 특히 요즘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나 산업시설 이런 데 수요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아, 데이터 센터 수요. 네, 이미 2단계 확장 계열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는 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데저트 사우스웨스트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걸 통해서 퍼미언 분지에서 애리조나하고 뉴멕시코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존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처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하려는 움직임이군요.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파이프 길이만 늘리는 거, 그 이상의 전략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사의 성장을 이끌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천연가스 시장에서 ET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는 거죠. 네. 특히 데이터 센터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에너지 수요 변화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서 운반하는 천연가스 액체, NGL은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도 아주 중요한 성장축입니다. LNG요? 액화천연가스 말이죠? 네, 맞아요.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부피를 확 줄여서 배로 운반하기 쉽게 만든 건데요. 이 레이크 찰스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해외로 수출하는 시설을 짓는 겁니다. 최근에 미드오션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또 여러 곳이랑 장기 구매 계약도 체결하면서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아, LNG 수출 사업까지 진출하는군요. 이건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라던가 아니면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받고 완공이 되면 에너지 트랜스퍼에게는 상당한 추가 현금 흐름을 안겨줄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원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나 전력 회사들도 이 LNG 프로젝트랑 연계된 가스 공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LNG 수출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에너지 수요 변화에 맞춰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네요.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에너지 트랜스퍼가 현재 안정적인 사업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통적인 미드스트림 사업의 강점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LNG 수출이라던가 신규 가스 수요처 확보 같은 다양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적인 유연성이 장기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북미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개선된 재무 건전성, 8%에 육박하는 매력적인 배당과 또 성장 계획, 그리고 LNG와 신규 수요처를 겨냥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와,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왜 주가는 고점 대비 20%나 하락했고 여전히 좀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현재 주가는 미래 예상 EBITDA 대비 기업 가치, 그 EBBDA 비율로 따져봤을 때 약 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9배 정도죠. 이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게 과거 평균이나 아니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거죠. 뭔가 시장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을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투자의 핵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201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에너지 트랜스퍼 같은 미드스트림 MLP 기업들, 이 기업들이 보통 EBITDA의 한 13배에서 14배 수준에서 거래됐었어요. 13배, 14배요. 훨씬 높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재무적으로 훨씬 튼튼해졌고 성장 전망도 더 명확해졌는데 오히려 훨씬 낮은 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럼 10년 전보다 더 좋아진 회사를 그때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그럼 시장이 우려하는 점은 뭘까요? 단순히 뭐 과거 배당 삭감의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배당 삭감 경험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요즘처럼 금리가 좀 높은 환경에서는 고배당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금리 영향? 네. 셋째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거나 탄소 중립 트렌드에 대한 우려가 미드스트림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을 수도 있고요. 특히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규제나 아니면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힐 위험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렇군요.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 트랜스퍼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고 사업의 90%가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이고요. 특히 천연가스랑 NGL 중심의 사업 확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이미 상당 부분 계약이 확보되었거나 규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가시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결국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개선된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아직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에너지 트랜스퍼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개선된 재무 상태, 확실한 성장 계획, 그리고 매력적인 배당을 제공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 깊이 파헤쳐본 내용들을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북미 최대 규모의 통합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네, 안정성이 높죠. 둘째,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개선했고 배당금 지급 능력도 실제 현금 흐름의 절반 이하로 매우 튼튼하다는 것. 그리고 약 8%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지속적인 배당 성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배당 매력이 크죠. 셋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확장과 LNG 수출 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을 이끌 대규모로 신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거 평균이나 동종 기업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즉 저평가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꾸준한 소득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에너지 트랜스퍼가 왜 매력적인 투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분명히 과거보다 재무적으로 훨씬 견고해졌고요. 미래를 위한 명확한 성장 로드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앞으로 AI 혁명 같은 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수요처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과연 이 수요처들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이 방대한 천연가스 운송망에 얼마나 더 의존하게 될까요? 만약에 이 인프라가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가치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에너지 지형도에서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